무알콜, 무색소, 무개념. 무알콜, 무색소. 치과 의사가 딸을 위해 만들었다. 순한 각을. 테라프레스. 누적 판매량 200만 병. 올리브영. 2년 연속 1위. 학원에서,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직장에서, 경찰서에서. 테라프레스. 입시왕 가정의 달 특집 18 어른 캠페인 특집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예쌤입니다. 오늘은 홍프로님께서 개인 사정상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주에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홍 선생님 팬분들이 이제 워낙 늘어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알바를 쓰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알바 써서 그거밖에 안 되나?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홍프로님은 오늘 참여를 못하셨고 저랑 펜타킬 선생님 두 분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4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4월도 지났죠. 내 인생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인생에서 봄이 지났으면 네. 4월이 지난 거. 지금 이제 4월이 지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결과를 곧 받아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네이버 입시한 카페에 보면 네. 네.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어떻게 네. 잘 본 애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야, 모든 분들이 뭐 해서 망했다, 뭐 실수했다, 주관식을 실수했다, 서술형을 실수했다, 객관식을 실수했다, 아는 걸 틀렸다, 다 이 글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저는 저희 카페의 정체성이 딱 맞다고 봅니다. 이제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잘난 애들만 주로 글 나오잖아요. 저희는 이제 망한 아이들 위주로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게 우리 카페의 정체성이다. 그치. 어떻게 네. 다 하나같이 다 망하지? 이쯤 되면 이제 잘 쳤는데 글을 쓰고 싶어도 이제 미안해서 못 쓰는 상황이 되죠, 이제. 올해는 엄청 잘 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보면 잘 본 애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이다. 사실 제가 그래서 그때 저희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설명회 방송 주제가 중간고사 이제 끝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런 주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끝났다 우리는 중간고사.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미 끝나 있다. 너희 성적은. 예. 그렇기 때문에 못됐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예, 요거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대안을 찾아보시고 그때 제가 지난주에 입시왕 아카데미 온 설명회를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 저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내공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남은 한 5월에서 6월까지 뭔가 국영수 중심으로 내신에서 뭔가 역전을 좀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그 설명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괜찮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입시왕 아카데미 온도 지금 막 개강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또 엄태욱 선생님이 비문학독해 다시 시작을 하시고 수학 하 양지용 선생님 강의도 시작을 하고 있고 홍프론 선생님 그리고 이정관 선생님도 각자 컨셉에 맞는 새로운 강의들을 런칭을 했으니까요.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꼭 들어가셔서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강의들이 너무 많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지금 게스트를 계속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수학 천재 누구였지? 갑자기 남인정. 죄송합니다. 남인정 선생님도 나오셨고 화학 1타 네. 예, 박상현 선생님도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 5월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특집으로 특별한 게스트를 갖다가 모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제가 연말에 모시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예, 맞아요. 연말에 모시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로 쓰러지고 뭐 하다가 딜레이 되다가 그러면 아예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분들을 모시자. 이렇게 저희가 특집 방송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계속 광고를 하고 계시고 이거 후원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펜타킬 선생님. 예. 예. 처음에 이제 18어른 가는 이제 예. 제가 이제 뭐 뉴스공장인가 어딘가 하여튼 듣다가 이걸 이제 딱 듣고 저는 상상도 못한 그 영역이었어요. 예를 그쵸, 들어서 그쵸. 뭐 이제 뭐
아 이런 게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사실 학창 시절을 굉장히 매우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살았죠. 뭐 100% 공감은 할 수는 없으나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 이해에 대해서 바로 제가 그때부터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펜타킬 선생님이 무려 후원을 네. 하고 계시는 후원 이런 거 처음 해본 거 아닙니까? 후원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약간 생긴 거랑 다르네. 다르게 보기가 다르게 이제 마음이 약합니다. 제가. 네. 후원을 하고 계시는 18어른 캠페인과 특집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분들을 저희가 모셨고 굉장히 바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분들인데 저희가 붙잡아서 잠깐만 나와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18어른 캠페인에서 이 뭔가요? 두 분이 캠페이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캠페이너라고 하는데 두 분 오늘 방송 게스트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어른 캠페이너 신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보호 종료된 지는 7년 차 되어서 이제 올해로 30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18어른 캠페인 활동으로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들려드리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아까 선생님께서 상상도 못할 영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하지 못했던 보호 종료 아동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이 이게 뭐 가명입니까? 신선이면? 아쉽게도 제 본명입니다. 본명입니다. 네. 아쉬운 게 아니라 멋있는 일. 멋있는 이름인데요. 네. 네. 신선. 한 번 듣고 잊어버리기 힘들. 뭐 금도끼, 은도끼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네, 아주 죄송합니다. 그냥 누워 있으라니까요. 그냥 누워 있어 그냥. 이럴 거면 제가 초등학생 때 듣던 이게 이야기라. 고수준이 개그가 약간 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선 캠페이너 분이시고요.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 신선 학생. 네. 예. 자, 그 옆에 손자영 학생이죠.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보육원을 나온 지 이제 8년 차가 된 자립준비 청년이고요. 저는 이제 현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이랑 이제 미디어 언론학을 이제 전공하고 있는 손자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생 현재. 네, 막 학기 재학 중이고요. 두 분이 직접 이제 그 시설을 뭐 어떻게 불러야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꿈에도 상상 못한 보호 종료 아동이란 개념도 사실은 맞아.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육원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예전에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고아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 예전에는 이제 고아원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그때 고아라는 건 부모님이 없는 아동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육원에는 이제 부모님이 계셔도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아나 고아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보육원. 보호 아동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이 만으로 18살이 되면 보호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그때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만 24살까지는 보호가 연장이 된다고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네요. 대단하네요. 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렇게 변했고 또 저희가 보육원에 퇴소한 친구들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보육원이 아니라 소규모의 그룹홈이라고 해서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사는 그런 가정의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조부모나 친척 집에서 위탁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다 이제 만 18세,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이네요. 꼭 그 보육 시설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집에 있어도 부모님이랑 없이 그것도 이제 보호. 그 지원이 나오나요? 그렇게 친척 집에서 있는 것도? 네, 예전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다 뭐 친척분들 집에서 지내고 그렇죠. 뭐 할머니 상황이 안 할아버지 좋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주는 게 좀 당연하게 느끼는 가족들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위탁 제도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양육할 수 없을 때 대리 양육을 한다고 해서 이제 소정의 양육비와 뭐 기초생활 수급 지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됩니다. 그럼 나도 보호 아동이야. 제가 알기로는 펜타키 선생님이 언제부터 되게 좀 제가 이제 가정사가 좀 힘들었죠, 복잡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제 친척 집에 있고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목사님 집에서 살고. 아 목사님 집에 살았어요? 그때 이제 지하. 고3 때? 예. 목사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오늘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쟤는 안 된다. 주님께서 쟤는 이대로 두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개념이면 사실 이제 요즘 개념으로 저도 보호 아동이었네요. 들어보니까. 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펜타키 선생님도 이제 뭐 부모님과 이렇게 쫙 떨어져 살았던 걸로. 하여튼 뭐 사연이 깁니다. 얘기하면 또 부모님들이 또 우실까봐 얘기 못하는데 일단 사연이 길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보육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아이들이 보호 종료가 원래 18살까지였다가 24살까지로 연장이 된 거예요? 최근에 된 건가요, 그거는? 아직 연장이 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뭐 2022년에는 내년부터. 네, 올해네요, 2022년이면. 네, 올해. 그게 법을 만들고 이게 또 하는 거구나. 발효될 때까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딱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걔네들을 18에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보육원에서 야 꺼져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게 행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18이 뭐 법적으로는 어른인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어머니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지금 이 50 먹은 우리 남편도 아직 철이 없거든요, 보통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18 먹은 아이들이 사실은 사회생활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걸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저도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냥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구나. 뭐 정착금이 500만 원인가? 맞나요? 네, 자립정착금은 이제 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나와서 그걸로 그냥 이제 자립을 무조건 해야 되는. 네, 자립정착금 외에도 이제 CDA 통장이라고 이제 디딤시아 통장이라고 이제 그 시설에 있을 때 후원자가 뭐 3만 원을 넣어주면 이제 정부에서 3만 원이 이제 매칭이 돼서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뭐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랑 뭐 개인마다 좀 후원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뭐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돈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편차가 좀 많이 다르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현재는 이제 자립정착금이 좀 지역마다 뭐 이제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간 지역도 있어서 네 괜찮다. 그래도 그 돈 가지고는 사실 바로 자립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이 방송을 이제 한다고 해서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가 이제 후원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대야 되나.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뭐 받아들이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사고 방식들은 야 너는 행복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500만 원이라는 게 저도 알죠. 그 사회에 나가서 저는 500만 원도 없이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 뭐 요즘에 월세방 하나 얻으려도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뭐 없어지는 돈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뭐 저도 듣긴 들었는데 분명히 이제 뭐 사기를 당하거나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사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을 거고 이게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18 어른 캠페인 두 캠페이너 분들과 같이 기획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방송 주제는 사실 또 저희가 입시왕 아닙니까? 입시왕이고 이 두 분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공부를 하셔서 대학 입시에 이렇게 성공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입시나 공부나 뭐 이런 진로, 취업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쭉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18 어른 이 캠페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학창 시절에 공부하고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저희가 그럴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은 몇 살 때 여기 보호시설을 입소를 하신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저는 9살 때까지는 아버지랑 같이 생활하다가 9살 되던 해에 이제 저희 형이랑 2살 차이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저랑 보육원에 오게 됐어요. 9살 때. 우리 손자영 학생은? 저는 기억나는 거로는 이제 기억났는데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시설에서 있는 학생의 느낌과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제 보육원으로 가게 된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알고는 있으나 이게 좀 받아들이기 뭔가 힘든 경험이야, 사실상. 그때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쵸. 사실 뭐 너무 저도 9살 때는 그렇게 뭐 인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보육원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왔을 때는 무슨 학교 같은 곳에 잠깐 맡겨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일주일만 있으면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저희를 보육원에서 데려가지는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형이랑 살 때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니까 편하게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했는데 보육원에서는 뭐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니까 밥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야 되는 시간에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에 조금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혹시? 네. 이제 보육원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생활하면 그 보육원에는 면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생활이 나는 자꾸 군대가 떠올라가지고 이게 막 학교나 이런 거는 그 보육원에서 학교로 출퇴근하는 거죠? 학교 다니고 이런 거. 네. 출퇴근이 뭡니까? 등하교. 죄송합니다. 네. 왜 이러세요 오늘? 저는 요즘 출근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등교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육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그 학교를 다니면 그 이제 그 보육원에서 다닌다는 걸 학생들 친구들이 아나요? 일단 저희 같은 보육원은 엄청 컸어요. 되게 큰 규모의 시설이어서 그 안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좀 되게 특이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어서 뭔가 외부 학원을 다닐 때는 뭔가 제 보육원에서 잘한다 이런 것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었지만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뭔가 놀림에서 좀 자유로웠었던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엔 그래도 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학원도 가나요? 네,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세요? 네, 다 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뭐 보육원에서 뭐 후원이 들어오거나 몇 개 학원을 연계해주면 이제 몇 명 친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구조였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보육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이제 종료가 되신 거죠. 지금 두 분 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호종료 아동들의 현실이나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좀 일단 궁금해서 이것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맞나요? 보호종료된 아이들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육원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하는 아동들이 이제 자립하는 아동들이 매년 2,500명 그렇게 많습니까? 발생되고 있습니다. 2,500명이나 돼요? 네. 와. 그럼 걔네들이 떠나서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와서? 이제 뭐 취업을 하면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서 그때 이제 생활하면서 계속 취업 활동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 19살이잖아요. 그 한국 나이로 19살인가요? 만 나이로 하여튼 18살이고 그러면 곧 대학생 나이인가요? 그때가 그러면? 네. 그쵸? 네네. 그때 그러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들고 처음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갈림길이 이제 대학과 취업의 갈림길인데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하는 경우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대학을 가면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면은 좀 주거가 일단 해결이 되면 좀 생활이 되니까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취업을 하면 이제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좀 많이 취업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그 취업을 혹시 그러면 그 시설에서 좀 안내를 해주는 거죠? 각자 취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취업을 하고 이제 후에 대학을 진학한 경우인데 이제 대부분 취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보육원에서 뭐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특성화고나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주고 이제 보육원에서도 모든 보육원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취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금방 해소가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좀 특성화고 쪽으로 진학을 많이 하고 거기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은 그러면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네네. 나오셨구나. 그렇게 해서 대학 진학하는 비율이 대충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냥 체감상 뭐 정확한 통계는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그게 이제 제 주변에는 저희도 제가 어릴 때였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대학에 가는 비율보다는 취업을 하는 비율이 상당했어요. 네네네. 저희 또래 20명 중에 한 3, 4명을 빼곤 다 빨리 취업을 해서 네네.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또 이제 최근 통계가 있는데 최종 학력이 고졸로 남는 게 이제 41%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52%는 대학을 진학을 해서 이제 뭐 대학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보육원에서도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습니까? 네,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지원들이 나와서 네네네. 일단 대학에 진학해서 뭐라도 더 배우고 취업을 해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시설에서 이제 만 18세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고 저처럼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만약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대학생이 되면은 시설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네, 이제 생활을 거기서 계속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말 시설에서 가능하면 해주는 거고요. 안 된다,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면 대학을 진학해도 이제 혼자 학교를 다니고 혼자 생활하고 해야 돼요. 이게 일단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전 계속 엄마 집에서 엄마랜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한 3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붙어 있어서 사실 이제 맨날 싸우잖아요. 가족끼리 붙어 있으면 꼴 보기 싫어지고 그래서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두 분은 처음 딱 자립했을 때 뭔가 좀 이런 게 되게 힘들었거나 뭔가 좀 이게 제일 난감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 딱 자립했을 때. 일단 저는 예. 보육원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19년을 거의 보육원에 살아서 보육원을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기뻤거든요. 약간 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육원은 어쩔 수 없이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제 좀 단체 규칙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따라야 됐기 때문에 좀 되게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는 되게 기뻤지만 기뻤다고요? 네. 저는 좀 그랬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뭔가 보육원을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하루 정도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이제 혼자가 되니까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허전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가 자립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니까 이게 그 특성화고 진학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네네.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이란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육 시설에 있었던 그 오빠 언니 그 형 누나들이 아마 지금이야 이제 보육 시설에서 대학 진학을 지금이야 좀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이지만 그 이전 세대 때는 사실은 대학은 언감생신이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취업 위주로 바로 가야 되니까 이제 지금이야 특성화고 그 전에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학을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바로 취업을 해서 자립하는 코스를 대부분 거쳤을 거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나도 특성화고를 진학을 하겠다라고 아마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정확해요. 예. 네, 정확하시고 네. 아무래도 위에 있는 선배들도 이제 특성화고를 대부분 저희 보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거의 100% 거의 다 특성화고들을 진학을 했고 이제 종종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어도 이제 보육원에서 약간 특성화 고등학교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진학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네,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을 굉장히 그렇지. 영향을 이제 많이 제가 받는 만약에 것 같아요. 시설 관계자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힘들고 너가 만약에 대학을 간다 그래도 어떡하냐 등록금 지금이야 이제 그치, 장학 그치. 시스템이 잘 돼 예. 있지만 뭐 없었거든.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겪게 될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손자영 학생은 그러면 바로 퇴소 아까 보호 종료 끝나고 바로 취직을 하셨다는 네, 거죠? 네. 어디에 취직하신 거예요? 저는 네, 약간 그 공장 같은 곳에서 그 반도체 같은 거 조립하고 뭐 검사하고 그런 일을 했었고요. 네, 그러고 한 1년 4개월 정도 다니고 나서 네네네.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이제 나왔어요. 뭔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돈을 번다는 생각과 경제적인 좀 자유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을 버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조금 자유로웠는데 네. 좀 오래 정도 지나니까
1년 정도 다니고 나니까 약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돈을 단순히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평생 결혼하기 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좀 진로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가 취업을 해야 좀 혼자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에 좀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이제 돈을 벌고 나서는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흔히 뭐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생각하는 나의 진로나 뭐 꿈 이런 것들을 좀 한 20살, 뭐 21살 그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좋네요. 이게 보통은 나이가 30, 40 먹어도 그런 걸 그때 깨닫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펜타쌤은 최근에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유튜버가 되기로 드디어 결심해가지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부분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범한 가정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고민하는 것과 이 보호 종료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아예 다르네요. 너무 다르죠. 엄청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한 1년 반 정도 공장 다닌 다음에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단하시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약간 좀 원치 않게 진학을 했지만 뭔가 그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좀 내신을 좀 많이 특성화고는 좀 내신을 관리하기가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조금 내신을 좀 관리를 해서 이제 수시로 입시를 했고요. 그때 학생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었으니까 내신 관리한 걸로. 학생부가 아니라 이제 내신 성적.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을 이제 그래도 좀 잘 받아놨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시로 이제 대학을. 그랬었구나. 그래서 다시 대학 입시를 하신 거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선택을 하셨던 거고. 뭐 사회복지에 뭐 특별하게 뭐 관심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되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학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뭔가 제가 많이 봐왔던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제 주변에는 늘 사회복지사가 있었고 그렇게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향을 좀 받은 면도 있었기 있군요. 때문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마음에 든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제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지. 저는 그거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저도 내가 동의해요. 힘들게 사니까 나는 떵떵거리고 좀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그래 저도 그렇게 고생을 안 해야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저한테 결핍된 동기가 뭔가 욕구로서 작용을 해서 학과를 선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는 이제 흥미를 바로 잃었고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탐색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면 혹시 유튜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경쟁자 조심합시다. 여기 하나 있고 그럼 신선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대학을 간 건가요? 그때 당시에? 네, 맞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합격을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말씀해 주셨듯이 보육원에서는 그 당시에는 당장 나가서 생계를 바로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실업계를 많이 추천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보육원 안에서 저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밝힌다면 그냥 저도 공부를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보육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공부 하나 하면은 조금 이쁨을 받고 되게 선이 잘한다 이런 이야기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이거를 조금 가져가야겠다. 내가 공부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더 뭐 칭찬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인문계에 진학하게 되었고 또 인문계에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어교육과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거 되게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어교육과는? 네. 국어교육과를 다루긴 했는데 뭐 제가 그래서 이 입시왕 섭외가 왔을 때 제가 영상을 좀 찾아보고 들어봤는데 다들 좋은 스펙의 뭐 이런 그렇지 않아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래서 근데 지금 입학했을 때 그 거점공립대 국어교육과가 성적이 되게 높았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좀 많이 거점공립대가 힘든데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아까 어쨌든 이제 시설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관심을
받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범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나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관심 좀 끄라고 하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맨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공부를 엄마가 하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 이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맞습니다. 이제 동기로 공부를 예. 한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대학 진학을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계속 신선 학생 같은 경우는 다닌 경우인데 주변에 그때는 뭐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주로 그러면 뭐 이렇게 특성화고 해서 아까 손재영 학생처럼 공장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이 어떤 분야를 주로 많이 가는지 또 그러니까 현실도 궁금하네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네. 특성화고 졸업해서 뭐 거기서 만약에 전교권 하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조금 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사회에서 그거를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 정도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단순 어떤 그런 노동직 노무직. 그냥 이렇게 예. 반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까? 배다기 선생님 말씀이? 그쵸. 이제 특성화고마다 또 다르잖아요. 뭐, 이게 뭐 기계 쪽도 있고, 뭐 관광 쪽도 있고, 그렇게 다른데, 그런 쪽에 맞춰서 애들이 조금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서비스 쪽으로 하면 뭐 아르바이트를 서비스 또, 쪽으로. 쪽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그 취업의 어떤 그 직장의 어떤 뭐 퀄리티라는 건 그렇지만 환경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열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열악하죠. 뭔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어떤 회사와는 조금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근로기준법도 취약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내가 네네네. 사장인데 네. 얘가 시설에서 온 처음에는 이제 막 잘 해주다가 이렇게 잘 막 고기도 사주고 하다가 야근을 해야 돼. 막 야근 해가지고 이제 막 야근 부려먹고 24시간 부려먹고 특별히 너를 위해서 내가 사무실 근데 방을 마련했어. 24시간 이내.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누구한테 일러 이걸. 사실상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닌데 뭐 어떤 급여의 수준이라든가 뭐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한 경우가 많다. 네,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통 그럼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대부분은? 막 대학을 가서 기숙사 진학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아니요. 대부분 회사 기숙사가 있어요. 그런 곳은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경우가 회사 많잖아요. 기숙사. 뭐 공업 단지나 그래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돈을 모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집을 좀 구한다거나 네. 뭐 전세로 구한다거나. 그 지방에 가면 이제 공단들 모여 있는 데는 이제 기숙사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운영하는 원룸들이 있어. 네, 맞아요.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배다기 선생님. 다 알아, 내가. 형은 곱게 자라가지고 형 난 효도해. 진짜 곱게 형 자라서. 효도해. 내가 볼 때는 의금부 생기면 형부터 1호야. 형이 1호야. 내가 볼 때는. 저 곱게 자라서 이거 현실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긴 합니다. 부모님께 좀 잘 해야겠네요, 제 효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호 종류 아동들이 이렇게 좀 진로나 취업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일단 입시왕이지 않습니까? 네네. 입시이기 때문에 이 국내 최초로 이 보호 종류 아동들의 입시 얘기를 살짝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뤄볼 건데 이 두 분 다 이제 대입에 성공을 하셨는데 아까 손재영 학생은 수시로 네네. 수시 무슨 전형으로 가신 거예요? 기억납니까? 그때 당시? 교과 전형 면접 보였어요 혹시? 네네. 예, 뭐 어떤 전형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냥 교과 성적이랑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네네. 간 전형일 거예요 아마.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맞습니까? 네네.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입시 전문가였었잖아요. 입시 전문가였었잖아요 제가. 예. 수시에서 교과 전형 중에 면접을 같이 보는 네네네. 전형 그거를 활용을 하신 거고 신선 학생은 어떤 전형으로 간 건가요? 저는 일단은 맞춰볼까요 제가? 네. 그러니까 수시로 갔을 것 같고 그 잘은 모르겠는데 그 사회적 배려자 전형 자격이 그 보호시설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나요? 혹시? 잘 모르겠네. 저는 네. 차상위 계층이었거든요. 전 대학교 졸업할 때 차상위 계층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전형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맞습니까? 일단 저는 네. 정시로 갔고요. 정시로 왔어요? 대박. 대박이네. 아니, 근데 수시도 지원은 네, 했었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
자를 위해서 제가 다닐 때는 기회균등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퇴소시설 아동이라고 해서 그걸 퇴소시설 아동 위한 전형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국내 26개 대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몰라서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일단은 그 기회균등 유형으로도 지원을 했고 정시 뭐 가나다 다 지원을 해서 이제 정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와, 정시 이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야, 이거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대요. 혹시 좀 그날 좀 찍어서 맞춘 게 좀 있나요? 근데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능이라는 게 그런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받았던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 아무튼 저는 최고 점수를 받아서 수능에서 그러면 본인 실력 받고 뭔가 더 있긴 했다. 실전에 강하신 분인 거죠. 실전에 강하다. 실전에 강하다. 그런 운이 좀 많이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시는 막 전형을 준비했으나 잘 안 됐고 정시로. 근데 대부분의 그 학생들은 수시로 진학을 하겠죠? 이제 일반 4년제 진학할 때는 대부분의. 근데 정시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시로 전형하는 친구들이 비율이 좀 더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그 학업에 본격적으로 열중하게 된 계기나 이런 거 아까 살짝 얘기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신선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면 공부를 좀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막 영재 소리 듣고 막 구구단 다 외우고 이랬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성적이었는데 그걸 받아왔는데 보육원에서는 되게 높게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에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그러니까 늘 그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늘 성적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친구들은 그 사교육이나거나 이런 것들로 이미 공부를 하고 오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그 반배치고사의 수학 범위가 뭐 복소수가 나왔는데 그건 중학생 범위가 아니라 고등학생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반배치고사를 보고 이제 계속 그 이후에 제가 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죠. 학원을 가고 학원 다니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어머니가 알고 야 너 이렇게 그냥 학원을 가서 알아서 하고 애가 신경을 안 써도 갔더니 내가 배운 게 시험에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우리 자녀를 한 대씩 쥐어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니까 당연히 그 시설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이런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가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운영이나 생활 관리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거 같아요. 신선 학생 같은 경우는 항상 1학년 때쯤에는 좀 낮게 시작을 했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입니까? 네, 근데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반이 35명이었는데 34등, 33등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스타트는 와, 좋네요. 떨어질 건 없으니까. 좋네요.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내신이 8등급이었나? 그래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적응 못할 거면 그냥 자퇴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원장님한테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 다녀보는 게 어떠냐라는. 원장님은 이제 보육원장님. 네, 보육원장님이어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는 너무 적응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도 정확히 모르겠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고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서 이제 뭐 20등으로 들어갔다가 10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수능에는 또 뭐 5등, 6등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아니 내신 8등급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간 겁니까? 네. 고등학교 때? 와, 대단한 거 아닌가? 대단하죠.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일단 뭐 더 떨어지기는 어려웠어. 더 떨어지기는 맞는데 그래도 아니 뭐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막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웬만한 아이들은. 이게 뭐가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계기라기보다는 제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맞춰가는 편이어서 제가 여기를 그만둘 수 없으면 그래도 좀 적응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조금
보육원의 선배들이 되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줬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저한테 인문계가 어떤 거다라고 알려준 선배가 없어서 조금 제가 이렇게 인문계를 가고 대학을 가서 네네네. 밑에 후배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게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인문계 가는 선배들도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딱 들어갔는데 8등급이야. 네. 보통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런 현실이면 8등급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그냥 이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신선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좀 혼자서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고 또 그게 좀 저한테는 대단하시네. 나름 이렇게 뭔가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랄까요? 그냥 네네네.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뭐 뒤도 없고 떨어질 때도 없으니까 좀 그럼 그 했던 것 같아요. 과정에서 누가 학업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나요? 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 요 과목들은 좀 요거부터 해보고 이 책부터 한번 봐봐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학업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나요? 좀 아쉽게도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네, 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이제 정말 좋은 담임선생님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제 보육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중학교만 되더라도 그 친구들의 학업들을 도와줄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전문성도 없고 그분들은 뭐 상담이라거나 생활 부분을 돕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도움을 못 주셨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서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도움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좀 공교육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뭐 제가 학교 담임 선생님이면 그 학생들의 어떤 환경을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이제 이 아이가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를 것 같거든요.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때리고 공부 안 하냐? 막 이렇게 계속 괴롭힐 것 같거든요. 정신 못 차리게. 근데 이제 3학년 때 돼야 이제 이런 선생님을 좀 만났다. 예.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학교 선생님들은 혹시 주변의 학생들 좀 다시 한번 좀 환기 지켜보길 좀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고1 때 선생님도 다 도움을 주셨는데 그만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손자영 학생도 내신이 되게 좋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네. 특성화 보면 어떤 고등학교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 어떤 어떤 특성화가 저는 되는 전자기계 쪽이었고요. 전자기계. 네, 그래요? 전자기계 쪽이었고. 별로 안 어울리긴 한데. 아니 저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가라고 취업이 네, 잘 취업이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갔었고 근데 저도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좀 낮았어요. 왜냐하면 약간 자존감이 낮았어가지고 그때 약간 사춘기가 엄청 심했어서 이번 생 망했는데 뭐하러 공부하냐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약간 막 8점 맨날 이렇게 맞았어요. 한 자릿수 이렇게 맞아서 되게 낮았어요. 이분도 한 자릿수 몇 번 맞았어요. 그래요? 네. 수학 시험 봤는데 그때 다 풀고 8점 나왔다 그랬나? 비슷한 환경이어서 웃지 말자, 네네. 놀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예. 되게 낮았었는데 어느 순간 약간 내가 이성적으로 보육원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약간 더 어렵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때부터 좀 막 공부 방법 모르니까 그냥 막 다 통째로 외우고 막 그런 식으로 그냥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을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문제부터 답 이런 것까지 아예 싹 다 뭐 외우고 뭐 교과서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거 막 달달 을을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벌써 그렇게 좀 네네. 의욕을 중학교 때 가지고? 네 그렇게 공부. 사춘기를 세게 겪고 네. 세게 겪으면 또 정신을 많이 차리거든요. 그렇죠. 사춘기를 조금 겪으면 계속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춘기를 조금 겪었거든요. 되게 무난하게. 아직도 그러니까 사춘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제 친구 중 제 네. 이제 저 시설 선배 중에 이제 보육원 이제 몰래 가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막 좀 가출도 하는 합니까?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출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들려오는 소식으로 이제 더 약간 좀 더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보육원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었고 같은 시설에서 있던 건 아니죠? 네, 달랐어요. 네.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받으니까 이제 학교에 그 학원 같은 거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학원을 이제 몇 명 한두 명씩 보내주는데 그 외부 학원을 다니면서 약간 그건 아마 학원에서 원장님이 좋은 취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 아니면 맞아요. 그런 학원들도 거야, 종종 있었어요. 그런 학원이 종종 있어서 약간 학원비를 싸게 해서 약간 좀 이제 그 훌륭한 학원 원장님들도 많으시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럼 그때 공부를 학원은 무슨 학원 다닌 거예요? 그때 막 단과 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단과로 영어 수학 뭐 이렇게 보내주셔서 다 전 과목을 학원을 다니지 못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도 특성화고지만 거기서도 내신 시험이나 이런 걸 열심히 준비했다. 네. 다 때를 외우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전교 1등 뭐 이런 거인 겁니까? 그랬어요. 특성화고 때는. 전교 1등이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랬어요. 대단하신데요? 네. 근데 특성화고여서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문계 고등학교였으면 좀 못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일단 관심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진로나 취업 쪽이니까 이제 자연학생은 그거 받고 나는 공부를 좀 더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네. 그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이 이렇게 막 한창 공부할 때 좀 되게 힘들거나 어려웠던 게 있을까요? 나 이건 되게 힘들었던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교육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도 물론 보육원 살면서 몇 번씩 뭐 학원이 연결된다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정말 잠깐 연결됐고 저도 중학교 때 수학 학원을 다녔지만 그거는 제 후원비 그리고 형의 후원비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교육을 이어가기 어려워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도 그거를 학원에서 보충한다거나 이미 배워서 자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똑같이 자면은 그 부분을 아예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놓친 것들을 다시 채우고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되니까 더 노력하고 그랬던 게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도움을 전혀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혼자 메꿔야 되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이제 후자인 것 같아요. 학원을 안 다녀도 잘하는 애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 교육에 관한 어떠한 사람도 조언을 해주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강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어요. 좀 혹시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뭐 대성 마이맹 이런 데서 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뭐 무료로 제공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EBS 인강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EBS를 봐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할 거야. 첫 번째. 그다음에 EBS를 뭘 봐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강을 안 봐도 교재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해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생각도 못하고 어떤 교재를 내 수준에서 봐야 되는지를 아무도 지도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학원에서 그래도 좀 갔을 때는 학원에서 시키잖아요. 이것저것 맞춰서 따라갔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상황에 좀 안 좋아서 못하게 되면 바로 공백 상태가 오는 거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이거 뭐 했나? 그럼 그때 그냥 그럼 학원 뭐 인강은 봤습니까? 그때 인강은 있었을 텐데. 네, 저는 그 인강을 고3 이제 고2 말에서 고3 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그때는 근데 저도 요령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교재부터 봐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고2 말쯤이 되면은 커리큘럼이 짜이잖아요. 뭐 수능 특강 뭐 여름엔 인터넷 수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얼핏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되었고 EBS 보셨어요? 네, 저는 그때 EBS도 들었는데요. 처음 제가 인터넷 강의 들었던 건 친구가 제 친구인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인데 수학이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왜 이렇게 잘하나 보니까 그 신승범 선생님 그때 이투스의 신승범 선생님 강한 수학인가라는 걸 뭐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답이구나라고 해서 고민했는데 가격이 부담되니까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생활 지도원 그러니까 보육원 선생님한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며칠 후에 그 당시에 PMP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PMP를 원장님이 사주시고
선생님이 사비로 학원을 끊어주셨어요. 그 인강을 대단하시네요. 끊어주셨어요. 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뭐 몇 개는 유료 강의를 듣고 또 필요한 그 외에도 좋다는 것들은 네.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가면서 이제 뭐 EBS 뭐 윤혜정 선생님이나 뭐 최태성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무료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만 챙겨준 게 아니라 저희 전체를 다 이끌어 주셨고 뭐 여름 방학에 인터넷 수능을 풀어야 되는 거를 계획표로 다 짜오셔서 매일 아침 방학 때 검사를 해주시고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네. 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신. 와 대단하시네요. 야간자율 감독이 아닌 날인데도 야자 시간에 1교시까지 늘 같이 계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세요? 네. 여자친구가 없었나 보네. 계셨는데 이제 네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야.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열의를 많이 보여주셔서 네. 그 선생님이 또 3월 모평을 보면 그걸로 한 명씩 다 분석을 해주시고 와 9월 대단하시네요. 모평 보면 35명 다 해주시고 9월에 그러니까 대학까지 다 넣어주셨어요. 그 성적으로. 그 성적으로 상담까지 입시 상담까지. 아니, 무슨 와. 전천후 그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1년 하면 지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담임을 맡으시는 정도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3년간 힘을 비추겠다가 딱 4년째 다시 터뜨리고 다시 힘을 비추겠다가. 아니 왜냐하면 이거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아니 학교 선생님이 저 정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누가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그리고 힘들죠. 제가 이 정도를 해준 선생님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만두시거나 진짜 학교를 힘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을 아예 질색 발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네. 그럼 이제 대학 입시나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네. 혹은 이제 이런 담임 선생님한테. 네. 아 그때 우리 방송이 없었나 입시왕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되게 유명한 방송이 아니잖아. 뭐 누가 들어? 이거 그리고 이 방송이 이상한 방송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학생이 안 들어요. 예, 우리. 학생들이나 예. 한테 이렇게 추천해주기가 힘든 방송이죠. 예, 부끄러운 또.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인강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게 뭐 힘들어. 이게 뭘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 부모님이 그냥 끊어주고 뭐 안 듣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거 왜 하냐고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또 교재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교재비가 맞아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교재비. 너무 심해져가지고 비싸죠. 인강 문제가 아니라 교재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시점이라서 음.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확실히 좀 들어보니까. 네. 그 손자영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 공부할 때 제일 좀 힘들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어려웠던 거? 저도 약간 선 캠페이너랑 비슷하게 저희는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수학 이런 거를 좋아했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봉사자들이 이제 시설에 와요. 뭐 대학교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육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좀 하다 사라져요. 좀 하다 사라지고 조금 하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과외처럼 오시는 거죠? 네네. 처럼 오시고 그러니까 계속 사라지니까 뭔가 사라진다는 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양아치인 거지. 이게 아니,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양아치다기보다는 이제 양아치예요. 결국엔 그건 제가 양아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처음에 대학생 되고 뭔가 선배들 따라서 봉사활동 해볼까 하다가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해야지 사실은 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고 뭐 술 그렇긴 먹고 하죠. 취해가지고 안 가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안 가는 거 아니야. 그 저는 처음에 취지는 좋으나 결론은 양아치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어린 학생들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봉사자들도 되게 가려서 받아요. 그러니까 잠깐 오고 마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게 좀 오히려 있죠. 좋지가 않거든. 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외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연결이 안 네, 되고 장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제가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배워야 되는데 조금 뭐 배웠다 끊기고 그렇네. 배웠다 끊기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오시니까 그거 막 몰아서 이제 수업하셔서 다 까먹고 막 난리 나고 막 한 권을 갑자기 막 떼시고 막 이러니까 뭐 저는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물어봤던 거. 여섯 건을 때 뭐야? 이렇게 그때는 막 교수님 이렇게 막 교수님도 막 이렇게 봉사를 오셨는데 이제 교수님들은 워낙 잘 아시고 이러니까 그거를 막 와다다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고 있어. 뭔가 과외를 받긴 했는데 뭔가 열정. 내가 네. 정말 많이 알려줘야겠다. 이 열정에 그냥 막 심취해서.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과외 선생님 오시면 물어봤어요. 혹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약간 이런 거를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수능이 무조건 공정하다. 수능으로 가야 된다. 야 인강 보면 되지. 인강이야 아무리 지방에 있는 애도 인강 보면 되고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애들도 인강 싼데 그거로 다 공부 가능하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좀 오늘 방송을 약간 좀 듣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한번 추천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게 환경적인 게 정말 큽니다. 맹자 생각보다. 어머니께서 이사를 3번을 왜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맹자가 나옵니까? 그만큼 이제 환경적으로 사람이 환경을 극복하는 게 힘들거든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면 그게 바로 위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펜타기 선생님도 저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뚫고 여기까지 오셔서 유튜버가 되셨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 어려움을 이끌고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나만의 뭐 비결이나 그거 전에 그 전에 뭐 요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공부는 공부대로 또 힘들지만 그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정보. 입시 정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어느 대학 원서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행히도 우리 산 학생은 고3 선생님이 네. 거의 뭐 입시 전문가 이상의 어떤 전문가시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우리 자영 학생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대학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전형으로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은 당연히 힘들었을 것 같고 네. 그럼 수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좀 취합을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그 대학마다 그 수시 모집 요강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 PDF로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 다 정리를 했어요. 공책에다가.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제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유리한 지점을 되게 몰랐었던 것 같아요. 유리한 지점을 몰랐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면접이 40%고 뭐 내신이 60%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잘 안 어떤 와닿으니까.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대학마다 이게 살짝 다르기도 하고 맞아요.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게 그 이력을 봤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1등급이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1등 거의 초반일 텐데 다시 갈 수 있어? 어 컨설팅 받아? 지금 이제 만약에 약간의 정보만 있었다면 네. 뭐 대학이 뭐 더 좋고 안 좋고는 없지만 네. 조금 더 좀 뭐랄까 그래도 인지도가 좀 더 높은 대학 진학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금 그 돈 좀 입금해 주시면 바로 컨설팅 전국의 합니다. 수많은 이 그 보육시설 학생들이 다 공부에 관심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공부에 관심 있고 대학 진학 관심 있고 심지어 나는 그래도 좀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 정말 입시 정보의 어떤 부재를 겪을 생각을 하니까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제가. 네. 갑자기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반성이 됩니다. 갑자기 네. 반성. 그러면 그냥 본인이 직접 다 요강을 뒤져서 네, 요강을 뒤져서 입시 결과도 찾아보고. 네, 입시 그렇게 결과도 한 거구나. 찾아보고 공책에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뭔가 대학 순위라든지 어떻게 내가 좋은 대학 인서울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막 없다 보니까 약간 면접을 붙어도 거리가 뭐니까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약간 제 혼자 판단하게 되니까 뭔가 좋은 대학에 약간 면접을 볼 기회가 있어도 내가 못 가겠다라고 쉽게 포기를 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좀 제가 좀 더 많이 그거를 경험한 사람한테 좀 더 많이 물어보거나 했으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좀 네, 더 제가 유명하게 만들어. 어제도 제가 그 펜트하우스 하면서 네. 내가 왜 그 2010년 15년 이때 돈을 많이 못 벌었나 사기치면서 지금 돌아가면 돈을 많이 벌 텐데 떼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면서 그래. 진짜 쓰레기 같았어 그때 표정이 당신이.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쓰레기가 되지 못했나 차라리 돈을 많이 벌고 쓰레기가 되면 나는 그 쓰레기 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던 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면서 지금 그렇구나. 근데 사실 입시 정보가 저희 방송 시작하게 된 취지도 그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요강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난 이거 되는데 왜 이거 잘 되는데 또 고민도 하고 다른 대학이랑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야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 성적이면 이 정도 갈 수 있겠다 이러면 이제 좀 뭔가 이게 판단이 쓰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어렵지. 그러니까 가진 거를 최대 효율을 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게 대입 정보의 어떤 그런 매력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 수년간 대입 정보를 찾아보시고 이 저희 입시왕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방송도 열받지만 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참으면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애 때문에 이 방송을 보지. 애 아니면 이 방송을 왜 봐? 이런 쓰레기 같은 방송을. 그런데 이제 너 때문에 본데 너 때문에. 그 효율적인 것들을 좀 반성하게 되네.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을 끝나면 좀 입시 고민을 정보를 좀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해야겠네요. 제가 좀 더 유명하게 만들자 우리 방송을. 알겠습니다. 신선한 학생은 어떤 입시 대입 정보는 이제 고3 선생님의 지도하에. 네, 저는 정식 그분은 우리 컨설턴트로 모실 수 없나? 대단한 실력자신 것 필요하신 같은데. 분이에요. 한 뵙고 싶네요. 정시 상담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정신상담 대학과도 사실 제가 뭐 국어교육과를 지원하긴 했지만 네. 국어교육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제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다가 네.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사실 가고 싶은 과는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펑크날 과를 찍어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 그래요? 그것도 대단하시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담임 선생님 판단에 그래도 인문계로서 뭔가 그 이제 아니, 이거는 서포트가 힘드니까 국어교육은- 좀 안정적인 그나마. 국어교육은 약간 확 지르기 약간 애매한 과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런 내가 봤을 느낌 때는 형 내가 그런 이분은 느낌으로 영입을 해야 돼 우리가. 담임 선생님이 그런 느낌으로 야 오늘 국어교육과 펑크다 여기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이 산학생의 인생을 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국어교육과를 추천하신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선 학생은 다행히 고3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입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은데 다시 아까 질문을 들어와서 그럼 어쨌든 아까 뭐 사교육 활용과 관련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나만의 어떤 성공의 비결이다. 이건 내가 진짜 잘한 것 같다. 이건 내가 자랑스럽게 했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무슨 신선 학생부터. 일단은 뭐 공부 방법도 좋고요. 뭐. 네. 그냥 일화를 들려드린다고 하면은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제 같은 반 친구의 짝꿍이었어요. 그 친구는 맨날 잠자고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애가 누군지 알아? 하면 그 신선이야. 근데 공부 노력한 만큼 안 나오는 게 또 누구냐면 그것도 신선이야. 막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놀렸거든요. 근데 그때 좀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렇죠. 전 진짜 열심히 하고 아침 6시부터 10시 반까지 시간을 쓰고 또 이제 그 시간 때문에 저희 보육원 선생님이 저가 10시 반에 끝날 때쯤 오셔서 그 기다렸다가 저를 픽업해 가셨거든요. 그래서 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 무시하는 게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맨날 자도 부모님이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뭐 그 친구는 되게 잘 태어나서 부모님 지원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전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좋네. 교수니까 교수형이 참 되네. 그래야 됩니다. 저는 네. 그래도 이제 그때 되게 기분이 나빴지만 뭐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그냥 제가 갈 길만 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너보다 수능 잘 볼 거야. 난 너보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이 그 친구가 그 산학생이 대충 상을 알고 있었네. 아니요 몰랐어요. 저희 고등학교 몰라요. 친구들은 친구였구나.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도 봐요. 있겠구나. 네. 그러면 아까 뭐 6시 반부터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6시 반에 공부를 하기보다는 6시 반에 일어나서 네. 저희 학교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스쿨버스도 저희 동네가 안 오는 동네였어요. 1시간 거리다 보니까 1시간 거리였어요? 네, 학교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아침 버스 가면서도 영어 단어 외우고 야.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랑 제 사정을 모르지만 그냥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점심시간에 항상 저를 데리고 가장 먼저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최대한 빨리 먹고 그 시간에 공부하자라고 해서 점심 먹고 바로 와서 아니 공부하고 보통은 점심을 빨리 먹는 이유는 매점을 빨리 가기 위해서거든요. 이렇게 발 빼서 야, 준비해. 보통 3교시에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3교 저희 때는 도시락은 저희 때 너무 옛날 얘기구나. 네. 하여튼 밥을 빨리 먹고 매점을 빨리 그렇지. 튀어가기 위해서인데 밥 먹는 시간도 한 5분 네. 10분 아껴서 좀 한 페이지라도 더 보려고. 네, 그래서 빨리 밥 먹는 이유는 축구를 하기 위함이다. 그럼 밤 10시 반까지는 학원이 아니죠. 학교에서 네. 자습을 하고 이제 보육원에 들어오면 거의 12시가 다 됐겠네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또 다음 날 6시 와. 전에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자고 뭐 그런 데서 저도 좀 공부하는데 요령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많이 외우고 성공할 만하네. 많이 시간을 할애했던. 근데 제가 생각해도 고등학생 때는 네. 고3 때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에너지를 쓸 일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국영수 중에 뭐 좀 특별히 힘든 게 있었어요? 조금 저는 뭔가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아예 유형을 외우고 이런 부분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그냥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 암기? 네, 다 그냥 제가 풀었던 문제 그냥 모의고사 다 뜯어보고 모르는 단어 다 형광색으로 친 다음에 외우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무식하게 공부했네요. 네,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무식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더 할 수 있는 거 더 많이 외우고 더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무식한 게 아니라 대단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최선이기도 그때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손자영 학생도 본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나만의 성공 비결? 그래도 저만의 그게 비결은 정규 1등 아닙니까? 그래도. 비결은 없 성공까지 아니고 비결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저도 그냥 손 오빠랑 비슷하게 그냥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쉽지가 않은데. 막 외우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막 집착하고 쌤 이거 뭐 더 알려주세요. 집착이 뭐. 무슨 뜻입니까? 약간 스토킹 뭐 이런 거. 아니. 네. 계속 많이 물어봤어요. 질문을 많이. 네, 하셨구나. 되게 많이 질문을 해줬고 또 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좀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런 거 모르는 거를 계속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질문을 많이 하셨고 공부 시간도 그러면 뭐 비슷하게 그냥 계속 앉아서. 네, 그러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저희 보육원이 이제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9시부터 뭐 10시까지가 공부 시간이고 그 외에는 이제 다 소등을 하고 자야 되는데 뭐 이제 그때 보육사 선생님한테 네. 말해서 저는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네.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작은 불을 달아주셨어요. 친구들 자니까. 네. 그래서 그 불로 약간 좀 더 오래 공부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10시에 취침 시간이면 자면 되지 왜 또 공부를 합니까 거기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와 네. 대단하시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들이 충격에 빠질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뭔가 도대체. 네. 우리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네, 탓하지 마시고. 네, 그냥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의 취지가 이게 어쨌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좀 당연히 내 자녀의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약간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사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주위를 돌아보면 저도 모르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취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손자영 학생은 뭐 국영수 중에 특별하게 좀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저는 수학이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이 좀 어려웠었어가지고 뭐 눈물이 글썽거리신 건데. 수학은 뭐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과목이죠. 네. 그럼 그거는 뭐 수학을 이렇게 내가 좀 극복하려고 해봤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 같은 거는 이제 그 보육원 그 원장님한테 말해서 이거 교수님이 만약 이 문제집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잘 안 오시니까 자주 보육원에 오셔서 수업을 하실 수 없으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쌤한테 가서 학교 선생님이. 네. 예. 그래서 그 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쌤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인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수학이 그렇게 그렇죠. 원투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쌤이 저한테 왜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도 되게 기특하게 봐주시면서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공부하고. 대단하네 이분들. 수학 진도도 안 나가는 걸 본인이 혼자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왜냐면 공부를 진도 뭐야? 개념이 없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가게 되고 거기까지 나가는 거야. 계속 네, 계속 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까? 저희 어머님들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애가 열심히 안 한다. 학원은 아무리 돌려도 지가 스스로 안 한다. 뭔가 저는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으니까 뭔가 저는 이제 보육원을 나가면 이제 보육원에 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케어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러니까 뭔가 거쳐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는 나여서 뭔가 그 시간을 좀 충실하게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확실히 이 저희 캠페인 이름이 18 어른 캠페인 아닙니까? 이 두 분이 훨씬 우리보다 성숙하다. 이게 당연히 이게 생각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깊이가 그냥 있고. 그 이제 사회가 20대 때 저의 상황을 보면 이게 모든 대부분 뭐 등록금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실제로 펜타키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그때 고가 장학금 개념도 없었어요. 그때 뭐 계속 알바하고 그러셨던 거죠. 차상위 계층이니까 약간 이제 등록금이 약간 좀 싸진 거 말고는 없었고 이제 근데 그때의 삶은 생각해 보면 공기 자체가 달라요. 그냥 숨 쉬는 거 한 번 한 번이 무거운 거예요. 삶의 무게가 달라요. 명언도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여기 죽든가 그냥 아니면 가려면 그 무게를 다 온전히 감당하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맞아요. 독학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두 분이 어려운 역경들이 사실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좀 지금도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역경들이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깨우치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약간 제가 스스로가 반성이 좀 되네요.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못 차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두 분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꿈이라던가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하는 또 생각이 와서 바뀌었는데 네. 오늘 방송하면서 되게 제가 뭐 성공, 역경을 이겨낸 이런 사람으로 많이 보여질까봐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육원이라는 배경 때문에 뭐 성공을 했고 보육원 배경 속에서도 성공을 하고 뭐 역경을 딛어냈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그게 또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지원을 잘해줬더라도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서 듣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애야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좀 더 지원이 많아져야 돼라고 해서 학원비가 갑자기 지원이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학원 이미 충분한데 정부에서 뭐 민간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또 그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 친구들이 필요한 건 뭘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갖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뭐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조금 우려 아닌 우려가 됐고요. 물론 네네네. 어떤 의미에서 해주신지는 정확히 네. 이해가 되는데요. 좀 네. 그렇게 됐고 제 목표라고 한다면 목표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18어른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유도 단순히 저희가 어렵거나 힘들어서 그걸 이겨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통의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드러내고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말씀도 그냥 여기 주변에 저희 같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당사자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대중들 보통의 시민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제가 아까 보니까 국어교육과 나왔으면 네. 그 사범대 졸업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뭐 그쪽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국어 교육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범대를 꿈꿨던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선생님께서 야 펑크 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네. 보육원에서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저한테 선이는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공무원, 교사 이런 거 꼭 해라고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었고 제가 이제 대학에 국어교육과 합격했을 때 원장님이 뭐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대학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교직 쪽보다는 네. 그럼 아예 요 캠페인 쪽에 집중을 하는 건가 보네요. 캠페인에 집중했다라기보다는 저도 그러니까 뒤늦게 24살 대학 졸업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국어교육과 다니면서도 저는 학교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외 봉사라거나 뭐 봉사활동, 뭐 대외 활동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보육원의 신선 말고 나는 도대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일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던 와중에 제 후배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나도 대학 갈 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이런 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네. 자립할 때 돈이 부족해서 고지서가 뭔지 몰라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너무 많네라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전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럼 활동 이제 제가 블로그에 뭐 자립 정보라거나 제 이야기를 좀 써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아름다운 재단을 만나서 이제 그러면 이걸 같이 사람들에게 좀 대중들에게 좀 당사자들이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청춘이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캠페인을 하자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게 됐고 지금은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년.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뭘로 검색해야 돼? 홍보를 좀 하시죠. 오늘 나오신 김에. 네. 예. 제가 홍보가 될 정도의 될지는 모르겠어요. 팟캐스트에 18 어른이 살아간다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직접 출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녹음하고 편집하고 대본 쓰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꿈나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다현 학생은 꿈이 뭐예요? 저기 개인적인 꿈을 좀 듣고 싶은데. 저요? 꿈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잖아 유튜버. 아니요, 저 유튜버 할 마음 없고요. 네. 일단 저는 일단 대학교 4학년이 막학기인데 이번에 4학년이세요? 네,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예. 애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잘 졸업을 하고 하는 게 저의 작은 목표이고요. 그리고 제가 내년이면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제 잘 준비해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저의 단기적인 목표고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어떤 삶은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좀 성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좀 대학을 진학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뭐 학교에서도 뭐 국가 장학금도 많이 받고 뭐 기업에서 이런 장학금도 받아서 뭔가 제가 나중에 직장이 들어가서 좀 안정적일 때 그 선생님처럼 뭔가 후원을 하고 싶더라고요. 뭐 꼭 보호 종류 아동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쪽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 환원을 해주고 싶다. 네, 뭔가 그러니까 장학금이 저는 필요한 이유가 뭔가 제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을 하고 제가 받은 것들을 또 다시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선순환의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쨌든 힘들게 저는 뭐 월세 못 내서 쫓겨나 보기도 했고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힘들게 이제 지냈지만 저도 이제 힘들게 살았는데 보니까 그때마다 뭔가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항상 뭔가 진짜 절박할 때마다 뭔가 타이밍 좋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29에 졸업을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난 뭘 해야 되지 이제. 그때 이제 든 게 제가 두 분한테 약간 인생에 비슷한 선배라서 조언을 드리면 뭐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난 부자가 될 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법정 내에서 난 부자가 될 거다. 좋은 거 계속 가르친다. 그걸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결국 부자가 되지는 못했으나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월급을 받고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는데 그게 이제 국민건강보험 고지서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넘게 집에서 그걸 안 낸 거예요.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 가까이. 제가 학자금 대출이 2,500만 원 있고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한 5천만 원 가까이 이제 빚을 지고 시작했거든요. 그거 제가 1년 만에 다 갚았거든요. 거의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창한 거 말고 무조건 나는 성공한다. 예. 그러다 보면 세금도 내고 이제 후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취업하고 싶어요. 네, 무조건 성공한다. 어디든 받아주십시오. 말리지 마라. 꺼지죠.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 오늘 저희 18 어른 캠페인 특집 방송 입시왕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캠페인이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후원을 하게 되면 18 어른 캠페인에 후원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도움으로 돌아가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8 어른 캠페인은 일단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재단이 2000년대부터 보호종료 아동 장학금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420만 원 정도의 지원을 이제 보호종료 아동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필요한 교재비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번에 18 어른 캠페인이 시작을 하면서 대학생들만 지원을 하다가 이제 기부금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은 또 그쵸.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비진학 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이 꿈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장학 사업도 생겨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장학 사업 같은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생활비 지원이 이런 것도 네. 있는 거죠. 네, 생활비 맞습니다. 지원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뭐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 네. 그럼 의료비도 나오고 그럽니까? 네,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이제 뭐 통신비라든지 뭐 전기료 이런 것들이 밀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비 지원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아픈데 이제 병원비 예, 이런 예, 것도 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8 어른 캠페인 저희 입시왕에 지금 광고를 계속 연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사실 이 앞에 지금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나오신 이 간사님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나 했죠. 역시 이제 저희가 이상한 소리 하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저희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강력하게 후원을 하고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캠페인인지 좀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 이 아이들한테 좀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나요 이거? 네. 네이버에 18 어른 캠페인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지금 펜타쌤 얼마 후원하고 계십니까?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쪼잔하게 그거 후원하고 있는 거 기억이 나네요. 작지만 큰 도움 모이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저희 두 캠페이너분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 저희 입시왕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희가 듣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 궁금하실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당사자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보호종료 아동이라거나 이런 것들 18 어른이라는 키워드만 검색하셔도 볼 수 있으니까 좀 보면서 같이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뭔가 저는 이번에 입시왕 이걸 하게 되면서 내가 나가도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나오게 된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특성으로 진학하고 나중에 대학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튼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런 거 좀 삶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고 뭐가 더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길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의 어떤 이런 가족 구성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이 보호시설 학생들은 그 가정 구성원이 아니라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이 돼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좀 생각과 관심을 좀 가지시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관심만 가져도 관심을 가지니까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하면서 개선이 되듯이 관심만 가지는 것도 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특집 입시왕과 18 어른 캠페인이 특집 방송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제 삶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의금부를 만들면 1호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갑니다. 부모님께 죄를 고하고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입시왕 특집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